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당 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홍진입니다. 오늘은 추창민 감독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광해군은 조선왕조의 15대 임금입니다. 선조와 공빈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임진왜란 직후 세자로 책봉된 후 33살의 나이인 1608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선조를 대신하여 전시의 국정을 지휘하였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자였고 차자였습니다. 장자 중심의 가부장제 구조가 공고했던 조선 사회에서 서자와 차자는 권력의 중심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형 임해군을 미추광이로 몰아 죽였으며 이복 동생이자 선조의 유일한 적자인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이내 죽여버렸습니다. 서모인 임목대비를 서궁에 유폐하여 효를 중시하는 당시 유생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광해군은 국내외적으로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국외적으로는 명나라와 후금이라고 불렸던 청나라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았으며 국내적으로는 선조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당파 간의 갈등이 극한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대주의에 빠진 신하들은 명나라의 군사를 파견함으로써 임진왜란 때 입은 명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임금에게 주청했습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 죽을 자리에 병사들을 보내라는 말이었지요. 명나라가 지는 해였다면 청나라는 이미 떠오른 해였습니다. 따라서 명나라의 군사를 파견하는 것은 곧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광해는 명나라의 군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을 힘으로 누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출병을 결정했지만 광해군은 병사들을 헛되이 잃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도원수인 강옥립을 불러 싸우는 척 하다가 항복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을 이 사실들만으로도 우리는 광해군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라면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권좌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그 권좌를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든 법이니까요. 그리하여 왕위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광해는 숱한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는 끝내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면 연이어서 다른 역적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지 않는 한 사륙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현명하게 이겨낸 광해군은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륙의 공포 속에서 서서히 제 마음을 잃어갔습니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공포는 그대로 현실이 되어 광해군의 정신을 옥죄었던 셈입니다. 추창민 감독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보면서 인간 광해의 내면을 새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독살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힌 광해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빛발선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왕위를 지킬까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을 찾아 그를 대역으로 내세우면 어떨까요? 광해군의 신복이었던 허균은 왕의 밀명을 받고 광대 만담꾼인 하선을 찾아냅니다. 이제 궁궐에는 두 명의 임금이 있게 됩니다. 낮에는 진짜 왕이 정사를 보고 밤에는 가짜 왕이 암살에 대비하여 진짜 왕을 대신합니다. 한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왕이 마약인 양귀비에 중독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권력의 구도는 급격하게 뒤바뀌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허균은 진짜 왕을 비밀스러운 것처럼 옮기고 가짜 왕을 권력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한번 잃은 권력을 다시 회복하기는 힘듭니다. 진짜 왕이 깨어날 시간을 벌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허균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일로 하여 진짜 왕이 있었다면 이루기 어려웠던 정책, 이를테면 대동법과 같은 정책이 실시됩니다. 암살에 대한 공포가 없는, 다시 말해 정치적 적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가짜왕 하선이 상식대로 정치를 행하면서 궁궐하는 일대의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하선의 상식적인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를테면 그는 궁궐의 내인들이 각 처한 각각의 상황에 공명하며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왕이 남긴 음식을 궁녀들이 먹는다는 말을 듣고 그 좋던 식성을 억제하는 하선의 모습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마음을 여는데 궁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왕이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으라는 상궁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한 김이나인 사월이의 이야기는 왕에 대한 충성이 결국은 타인과의 공감으로부터 생성된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보며 저는 광해라는 역사적 허구적 인물에 드리워진 상징적인 면모에 주목했습니다. 정적에 대한 두려움이 광해의 공포 정체를 낳았다면, 그리하여 광해 자신도 끊임없이 암살의 공포에 시달리는 편집증적 상황을 만들었다면, 권력자들의 정치 노름에서 벗어나 상식을 지킨 가짜 광해 하선은 자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는 충신들을 얻었습니다. 사월이나 도부장이 그런 이들이지요. 가짜 왕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을 끝내고 제갈 길을 가는 하선을 향해 허균은 기꺼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허균의 그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권력자들이 지금 우리에겐 과연 있을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일수록 폭군 광해의 이면에 드리워진 상식적인 광해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한쪽에는 정적에 대한 의심으로 핏발이 선 광해의 눈이 보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사월이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광해의 눈이 보입니다. 어느 것이 광해의 참 모습이었을까요? 권력과 인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을 인간 광해의 모습을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싶습니다. 서자라는 피해의식이 없었다면 광해는 어떤 왕으로 역사에 남았을까요? 명나라에 대한 사대의식으로 현실을 무시한 사대부들이 없었다면 광해는 또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았을지 모릅니다.